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붐으로 국민 배당금이라는 화두가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붐의 효과가 이게 뭐 이 법인세라는 게 이게 저기 이 징수하는 방법에 따라 적어있기 때문에 법인세 수입이 그러니까 저기 올해 1분기에 올해 1분기 법인세 수입이 작년보다는 증가했지만 한 1조 원 정도 더 증가했지만요. 2022년도에 보면은 한 5조 원 정도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5조 원 정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1분기 때 큰 영업이익이 이제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차후에 이제 반영이 될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현실이 드러난 얘기고요. 국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국세 수입도 20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요. 네? 회복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법인세는 오히려 그러니까 2022년보다 감소한 거를 뭐가 되게 이걸 커버했느냐? 뭐가 커버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법인세는 올해 줄어들고 국세가 그러니까는 이 줄어든 이유가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2년에 비해서요. 네?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초과세수로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요? 정부 빚부터 갚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부 빚부터 갚아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논리가요? 제가 항상 뭐랬습니까요? 정부의 채무는 결국 국민의 몫이에요. 국민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국민들이 결국 세금을 더 걷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누가 많이 내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돈 쓰는 걸 싫어해. 자기들한테 그것이 혜택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이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주로 기업이라든가, 예? 그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의 재정이 더 많이 배분되니까는 그걸 지지하는 거야. 예? 그런데 대개 민주당 정부는 재정 투입이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에게 많이 배분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걸 반대해요. 정부 채무가 연평균 증가액이요.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에 128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128조 정도가 증가했어.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다 그랬었어, 제가요? 윤석열 정부 때 분식회계 한 결과야, 이게요.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한 게, 예?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는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 한번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좀 그러니까 제대로 밝히고 팩트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예? 돌려막기 한 결과예요. 그 초과세수를 여기다가 이거 갚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갚는 데 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까 했듯이 반도체 부문이 나가지고, 반도체 대기업 상용직의 소득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악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악화되고 있다 그랬잖아. 예?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이러한 경쟁력은 그러니까, 예? 반도체의 경쟁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경영진과 노동자들만의 힘만 가지고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주주들만의 힘만 가지고 된 것도 아니잖아. 엄청난 사실 세제 혜택도 보고, 예?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요. 이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야.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설비 투자 이런 거 하면 이제 감세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거 왜 그러니까 그 산업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산업이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그러면 그 혜택을 그러니까 사회하고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장치를 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지금 터진 거, 이 문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논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번에 그 초과세수 중에서 초과세수가 한 100조는 최소한 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초과세수가 반도체에서 걷어들이는 것이던, 예? 이거를 가지고요, 제 개인 생각은 제가 그랬잖아요. 소득 공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로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액이 대부분이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10조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한 40조를 추가하면요, 40조를 추가하게 되면 국민 1인당 1년에 3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OECD 기준의 평균 사회소득을 우리도 맞추는 겁니다. 1인당 300만 원씩이요.
그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본다 했었어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본다 했죠. 저소득층일수록.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기준으로 해서 다 재편하게 되고 세율대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졌을 때 한 110조 정도가 추가 확보가 된다. 그거를 n분의 1 전체 국민에게 나눠줄 때 네? 그리고 거기다가 40조 초과 세수를 더하게 되면은 300만 원씩 가능해요. 40조 정도를 추가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데 특히 누가 대부분 혜택을 보냐? 50% 전체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100% 혜택을 보는 거고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50, 하위 50%는요 거의 세액공제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다 보니까 그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는데 그들이 되게 누구냐? 청년층, 고령층, 빈곤한 고령층, 그다음에 이 직업상으로는 영세한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냐면 임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장 혜택을 봐. 그리고 소득이 좀 높아질수록 조금씩 혜택이 좀 줄어들고요. 네? 저는 거기에 배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갖는 식으로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반도체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재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 해야 되냐면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는요. 결국 청년에 대한 투자입니다. 청년들의 상황은 지금 앞에서 봤듯이 심각합니다. 네? 청년들 일자리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더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가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신입 채용이 붕괴돼서 그렇다.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첫 직장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임금과 경력에 이제 이게 훼손이 생기게 되죠. 소위 스카. 이게 상처. 네? 흉터가 스카를 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라이프롱 스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소득을 낮추게 되고 평생 일자리의 질도 낮추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업은 그러니까 젊은 피를 수요를 안 하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미래가 약화되는 겁니다. 국민경제 전체 공동체가 다 쇠약화되는 거죠. 젊은 피를 수요를 못 하니까요. 수요를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대 공대 이정돈 교수가 중알고에 이런 거 했더라고요. 국가가 그러니까는 청년들에 대해서 첫 경력 보장제를 그러니까는 마련해 주자. 경력을 쌓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이 기회를 못 간다 이게 일자리 생태계로 진입을 못 한다 이거예요. 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이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시장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이게 이 직장 생활을 사회 진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네? 못하다 보니까는 평생 그러니까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 그 다음에 소득의 저하를 평생 겪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사회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게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선진국가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어요. 네? 사실 국가의 일자리 보장은 미국의 법에도 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법에도. 네? 이거 잠깐 먼저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미국의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뭐냐면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요. 세계 대공황이 터져서 1946년에 고용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굵은 The Employment Act of 1946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을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한 법이에요. 최초예요. 그리고 여기서 미비한 부분을 더 강화해가지고 1978년에 뭐냐면 고용과 균형성장법이라고 해가지고 1978년에 더 강화합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일자리 보장제 이게 법적인 토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주도했던 게 험프리 상원의원 당시에 이분이 그 해에 돌아가셨죠. 이게 대통령 후보로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사람이죠. 닉슨하고 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미국은 뭡니까 대의원 확보 이걸 가지고 좀 우리나라하고 이게 표 계산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배했는데 험프리가 그래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자유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고용법을 더 강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그러니까는 완전 고용하도록.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미국 연준에 보게 되면요. 미국 연준은 두 가지 미션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 아니라 고용 안정. 고용 안정이요. 우리가 말하는 완전 고용 안정. 두 번째가 물가 안정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이나 유럽은 뭐 유럽 중앙은행 단일은행으로 통일했으니까 다 치고 일본의 이런 데서는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고용 안정이 앞에 제일 먼저 나왔죠. 그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법 때문인 겁니다. 1978년 법으로 국가한테 일자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버려요. 명문화시켜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자리 없으면 살아가기 힘드니까, 네? 살아가기 힘드니까는 뭐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소득주에 대해 지원도 해주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으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거예요. 시장이 못할 때 그건 나머지는 정부가 해야 된다. 이게 1978년 고용법입니다. 완전 고용법이야. 완전 고용법이야. 네? 미국은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연준이 저희가 두 가지 미션을 그러니까 설정하게 된 겁니다. 네? 두 가지 목표를. 연준이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경력을 쌓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첫 발을 디딜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상처로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산업 체계를 좀 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생태계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것과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가 필요하잖아요. 민간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공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를 설정한 다음에 이 부문 속에서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유급 실무 경험을 쌓게 하자 이거예요. 유급 실무 경험을. 여기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임금은 기업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좀 분담을 하면 되죠. 그럼 기업도 그러니까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적어질 거고. 그런 쪽에 좀 사용을 하자 이거예요. 이정돈 교수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이 초과세수 부분을 이쪽으로 좀 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I 시대 신입 채용이 붕괴가 더 심화되고 있다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활용한 AI가 좀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신입을 그러니까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디지털 전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다가 신입 채용과 훈련을 그러니까 의무화시키고,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AI 관련 투자한 기업에만 우대할 게 아니라 사람을 뽑아서 그 청년들이 경력을 만들어내는 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접근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사실상 좀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가 좀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요, 결국 사람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경쟁력. 사람의 경쟁력. 그래서 제가 이 초과세수를 가지고 한 40조 정도는 그러니까는 이 세제개혁과 합쳐가지고 한 150조 조성을 해가지고 전국민한테 일단 3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조 이상은 그러니까 이런 첫 경제학을 만드는데 상당 부분을 배분 좀 하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도 좀 해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20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제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청이죠. 마이크로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마이크로 데이터. 4월 달에 경제활동 인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니까는 이거 봐보세요. 1년 전에 25년 4월 달에 윤석열 때죠. 윤석열 정부가 때잖아요. 이때 상용직이 20대 상용직이 247만 명이더라고요. 20대 인구 대비해 가지고 43%인 거야. 지금 해서 고용률인 거죠. 상용직 고용률인 거죠.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인 올해 4월달 지난달에는 상용직이 212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4, 5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1년 사이에. 상용직 일자리가 20대 상용직 일자리가 이거 적지 않은 겁니다. 35만 명 안팎이 줄어든 35만 명이면 적지 않은 거예요. 그 인구 대비도 한 43%에서 38% 줄어들었어요. 40%가 무너졌어.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요? 임시일용직으로 가지. 임시일용직으로 가지. 임시일용직은 한 14만 명이 증가한 거야. 지난 1년 사이에. 그리고 자영업자로 가죠. 자영업으로 가지. 예? 왜? 자기 혼자 뭔가 발버둥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용직 일자리가 20대 상용직 일자리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이면은 반도체 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성장률도 우리가 16년 만에 기록적인 성장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입들이 많이 채용이 되잖아요. 채용이 돼야 되는데 안 채용하는 거야. 예? 안 채용하는 거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들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이고 있고 마이너스로 예? 줄이고 있고 대기업은 그러니까 다 기간제 중심으로 뽑고 앉아 있고 예? 그럼 20대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0대 살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들한테 그러니까 1분기 기록적인 성장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반도체 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요? 코스피나 들여다보지. 예? 코스피나 들여다보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회에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예? 이런 사회에. 자, 지난 1년 사이에 대기업 일자리 한번 봐봅시다. 대기업 일자리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대기업 일자리 전체가 6.03% 이렇게 증가했대. 대기업 임시직 일용직이 36%나 증가했어. 주로 그러니까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올해 그러니까 이 기록적인 성장률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유선에서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거야. 예? 그러라고요.